안녕하세요. 숙명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윤슬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ADHD 아이들에 관해서 15주 동안 15강의 동안 ADHD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ADHD인지 우리 아이가 ADHD인지 그냥 그저 조금 산만한 것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HD에 대한 선별 검사와 또 정신편란 기준인 DSM-5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핵심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시면 부모의 입장이 되시면 아실 텐데 아이의 행동을 보고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의 행동을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객관적이긴보다는 주관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떤 부모님들은 작은 노파심에 설마 우리 아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문제 있나? 이런 노파심의 인터넷 정도를 찾아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ADHD 선별 검사와 DSM-5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의를 통해서 ADHD 아이들이 핵심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가 정말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ADHD 아이들에 대해서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ADHD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먼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ADHD란 무엇일까요? ADHD 혹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불리는 것은 주의력 결핍 또 산만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충동성과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동 집단에서 영향을 미치는 신경 발달상의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조금 나중에 보겠지만 신경 발달상의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서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정서적인 것들에 주변 환경과 본인의 정서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온전한 원인이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양육, 또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 이혼, 학교 스트레스와 같은 외적인 요인들이 AD 증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그것들을 유발하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ADHD에도 나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주의력 결핍 무세형이 있습니다. 또는 부주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뒤에서 볼 거지만 이 진단 기준 부주의형은 충족을 하지만 또 과잉행동 충동성적인 부분은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또 과잉행동과 충동성 유형의 경우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과잉행동과 충동성이라는 그 진단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주의의 기준은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과잉행동, 충동성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복합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부주의와 그리고 또 과잉행동, 충동성은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한 몇 번 산만하거나 뭐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해서 ADHD라고 진단하지 는 않죠. 그래서 6개월 넘게 증상을 경험을 해야 하고 또 두 장소 이상,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그 모습이 동시에 이렇게 보여졌을 때 그렇게 볼 수가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이 DSM-5의 핵심 증상 중에 첫 번째로 이 부주의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주의 9개 중에서 6개 이상 또는 9개 중 6개 이상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고 그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단지 반항적인 행동이라든지 또 적대감 또는 과제 지시를 잘 이해를 못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양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종종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또는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 대해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종종 과제를 하거나 또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대화 또는 긴 글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주의 집중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그 방해되는 거, 뭐 아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이런 거는 조금 예외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주의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집중할 수 없거나 또는 아이가 멍하게 있는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멍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일 때. 이렇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경우도 있죠. 또 네 번째로는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이나 잡일 또는 작업장 또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제를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마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가도 금방 못 딴 걸로 주의 집중이 샌다거나 그래서 30분이면 끝날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부주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어떤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그거 기한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먼저 하고 어떤 것들을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제출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일주일 뒤에 제출해야 되는 숙제를 먼저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여섯 번째로는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업 또는 숙제, 어떤 서류 보고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잘 힘들어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과제나 화동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불신합니다. 그래서 과제나 화동에 필요한 물건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연필이라든지 뭐 책, 또는 지갑, 열쇠. 아이들의 경우에는 실내화도 될 수가 있겠죠. 뭐 안경, 휴대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자주 분실한다는 것입니다. 또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일상적인 활동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심부름 시킨 거 이런 것들 자주 까먹고 또 집안일 하는 거 뭐 어른들의 경우는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약속 이런 것들 자주 까먹는다라는 것이죠. 또 선생님이 어떤 거 과제 언제까지 엄마 사인 받아와 아니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할지 엄마한테 보여주고 와 이런 것들 잘 까먹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주의한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9가지 중에서 6개가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부주의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과잉 행동과 충동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역시 9개 중 6개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렇다라고 보고요. 이거 역시 단지 반항적인 행동이라든지 적대감 또는 과제나 지시 이해의 실패로 인한 양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로 손발을 만지작거리고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꿈틀거리는 모습. 자꾸 무언가 이렇게 계속 사부작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종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는 경우. 예를 들면 교실에서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뭐 선생님이 여기 줄 서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이탈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부적절하고 또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는 활동 이렇게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는 것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뭐 이렇게 색칠고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는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태워 풀린 자동차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음식점에서 점이나 뭐 또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것. 뭐 결혼식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그게 극장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곳에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들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계속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거리고 막 어디 가고 싶어 하고 막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종종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하는 경우도 그에 관한 그런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종 수다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는 되게 여자애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또 일곱 번째는 종종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가로채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한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참견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만지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마음껏 다른 사람 물건을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그에 관한 이렇게 과잉행동 충동성의 아이들이 보이는 이렇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이 되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DHD가 무엇인지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4세 이전에 정상적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별하기는 사실 어렵죠. 4세 아이들도 꽤나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리고 학령 전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에 보이는 증상은 되게 과잉 행동의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잘 앉아 있지 못하거나 뭐 들떡들떡 거리거나 과하게 행동한다거나 소리친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부주의의 모습은 되게 초등학교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고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과잉 행동의 모습은 조금 줄어들고 이 부주의의 모습이 많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뇌도 자연적으로 성숙을 하잖아요. 이 뇌가 성숙을 하면서 이 과잉 행동의 모습은 조금 줄어들고 이 모습의 형태가 조금 바뀌어서 부주의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시기에는 과잉 행동 이렇게 뛰어오르기는 덜 흔하게 나타나고 만지작거리거나 내적인 신경 과민이 있거나 또 불안한 모습이 있거나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았던 어떤 하위 유형별로 ADHD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들은 그 DSM-5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정신편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력 결핍 무세역, 즉 부주의형. 부주의형의 경우에는 많은 아동들이 과잉 행동이 없는 어떤 ADD,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알려진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장면에서 이 ADHD 유형이 가장 흔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또 심하게 활동적이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막 심하게 과잉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하고 이러면 좀 ADHD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심하게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DHD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렇게 활동적이지도 않고 과잉 행동을 하지도 않는데 ADHD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활기가 부족하고 되게 무기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래? 이렇게 시키면 다들 싫어요, 귀찮아요,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들은 되게 심하게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과제에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몽상을 빠져 보냅니다. 또는 막 딴짓해요. 공부하다가 또 핸드폰 보다가 공부하다가 뭐 딴 거 하다가 뭐 이렇게 막 자꾸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로 바꿔요. 그리고 또 손이 자주 멍하게 있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숙제도 분실하고 유인물도 빠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실내화, 안경, 핸드폰 이런 거 자주 분실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조용해요. 그리고 교사나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습에서는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을 하지가 않는 거죠. 예, 부주의한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그저 게을러 보인다고 게을러 보인다라고 여겨지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 집중하기 어렵고 생각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막 생각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잡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조직화를 잘 못하고 잘 읽고 과제를 끝내려면 옆에서 면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어떤 과제를 할 때 그냥 과제 하라고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과제를 잘 끝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은 일단 책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책상도 잘 정리가 안 되었고 특히 학교 알림장 써오는 거 잘 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물론 학교 선생님 다 어플이나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런 거 중학교쯤 되면 모든 과제들이 다 그렇게 어플로 제공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어디까지 숙제, 무슨 과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잘 캐치 못하고 기억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또는 숙제를 해가는 것들을 잘 못합니다. 사실 이거를 까먹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룹 수업 중에 책의 어느 쪽을 보아야 하는지 또는 어떤 과제가 숙제가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혼란스러워하고요. 하나의 어떤 것들에 오랫동안 주의 집중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처럼 어떤 것에서 또 다른 걸로 주의를 옮기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막 TV를 보다가도 공부할 시간이 됐으면 TV를 끄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TV를 바로 보다가 갑자기 TV 끄고 거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것들이 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자주 과제를 다 해내지 못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으로 또래 관계 속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대화에 집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잉 행동과 충동성 우세형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매우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충동적이나 부조율에 인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는 활동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과잉 행동과 충동성 우세형의 그 아이들은 되게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가 많죠. 또 이 유형의 아동의 반 또는 그 이상이 1학년 또는 그보다 나이가 적고 대부분은 유아기 아동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더욱더욱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힘든 거죠. 또 유아기 아동들 중 많은 아동들은 책상에서 공부할 나이가 되면 부주의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앉아서 공부하는데 집중하는데 어려운 거죠. 또 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혼합형의 ADHD를 갖고 있을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고 비록 다른 유형에 비해서 알려진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학습 결손보다는 방해 행동, 공격, 동료 관계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앞서서 DSM-5를 기준으로 ADHD 행동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다음에 척도를 이렇게 활용해서 보는 것들을 원하는데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것들은 매우 간단한 척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을 원하신다면 앞서 있는 DSM-5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ADHD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다음의 항목 중 4가지 이상이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들을 권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손발을 계속 움직이거나 몸을 꿈틀거린다. 자, 두 번째, 조용히 하는 놀이나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 번째, 공부나 숙제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나 활동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하기를 꺼려한다. 또 다섯 번째,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진다. 또 여섯 번째,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한다. 일곱 번째,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여덟 번째,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또 아홉 번째, 과제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장난감, 연필, 숙제 이런 것들을 자주 잃어버린다. 또 열 번째,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예를 들면 숙제, 뭐 도시락,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앞서 보았던 10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조금 우리 아는 그런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상담 받아보실 것들을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ADHD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약간 이렇게 선별해 볼 수 있는 진단은 아니고 선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ADHD 아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